자, 이번에는 터프하기 공법 중에 트렌치컷 공법입니다. 트렌치컷 공법은 아일랜드 공법과 비슷한 이유에서 하게 되는데 순서가 반대예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버팀대를 설치할 정도 사이에다가 흙막이 벽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파내려가요. 이 흙막이 벽과 흙막이 벽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기 때문에 버팀대를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흙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버팀대 세우고 이 양쪽 부분 흙막이 사이에 터프하기를 합니다. 터프하기를 해서 충분한 깊이까지 터프하기를 한 뒤에 여기다가 기초 및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흙막이 벽을 제거하고 이 주변 기초 부분이 흙막이 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부분의 흙을 제거해 나가면서 버팀대를 세우고 이렇게 흙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흙이 제거되었으면 기초를 중앙 부분에 세우는 거죠. 아일랜드 공법은 흙막이 벽 하나로 중간에 기초를 세운 다음에 버팀대를 세웠다면 트렌치컷 공법은 주변을 먼저 세우고 안쪽을 파내는 그런 시공 방법이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것이죠. 터프하기 순서가 반대가 된다. 이런 말은 기초를 중앙 부분 기초부터 시공을 먼저 하느냐 주변을 먼저 하느냐의 차이예요. 이건 이제 공사 현장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터프하기 하는 그 대지가 넓을 경우에 흙막이 공법을 이용해서 지하 부분, 기초가 놓여질 부분을 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스앵커라는 공법이 있어요. 이것은 특징은 뭐냐면 이것도 흙막이 공법인데 흙막이 벽을 지탱하기 위해서 버팀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스앵커라는 장비, 인장재를 이용해서 흙막이 벽을 지지하는 방법인데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울 거예요. 여기가 흙이에요, 흙. 얘가 흙막이 벽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토합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겠죠.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장선을 인장재로 해서 철근 여러 가닥을 꼬은 걸 말해요. 인장력이 굉장히 강하죠. 장력이 강한 부재를 골라서 여기다 넣어요.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라우팅이 뭐냐면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로 장착을 하면 얘가 여기 파낸 부분에 붙어 있겠죠. 붙어 있는데 여기서 기계로 이 선을 잡아당겨요. 잡아당긴 다음에 여기다가 지압판을 대고 잡아당긴 상태에서 여기를 조이죠. 조이게 되면 얘가 잡아당기면 인장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지압판에 의해서 이런 힘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죠. 그러면 흙이 흙막의 벽 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토합과 이 어스앵커가 지압판을 통해서 장력으로 견디는 이런 토합 반대 방향으로의 힘이 상쇄가 돼서 벽이 안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스앵커의 장점은 뭐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버팀대가 없기 때문에 공사 장비의 이동이 쉽고
그 다음에 빠른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단점은 어스앵커가 시공하기가 쉽지 않죠. 시공 장비가 비싸고 부자재도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버팀대로 하는 게 경제적인지 어스앵커로 하는 게 경제적인지. 버팀대를 설치하면 공사 장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공사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어스앵커를 사용하면 공사 장비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요. 그 다음에 어스앵커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공 시간이 또 든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스앵커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버팀대보다 어스앵커의 종류에 따라서 버팀대보다 더 큰 토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스앵커에 또 장점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흑마기 앞에서 아까 흑마기 벽에 대해서 배웠죠. 그 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어미말뚝식이라고 해서 H형광을 간격으로 땅에 받는 거예요. H형광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땅에 박아요. 그리고 이쪽을 토파기라는 거예요. 토파기. 어느 정도 파면 얘가 토압 때문에 이쪽으로 밀려오는 힘을 받아요. 이때 여기다가 널빤지를 끼워요. 밑에 파고 그 밑에다 또 널빤지를 끼우고 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H형광 있으면 흙을 파면서 이렇게 널빤지 널을 이렇게 끼우는 거죠. 파고 끼우고 그다음에 끼우고 이런 식으로 끼워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H형광 박아놓은 H형광이 이게 기둥이 되고 이게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미말뚝. 그래서 이걸 어미말뚝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크지 않은, 그러니까 중저층 건물, 대지가 넓지 않은 건물에 많이 쓰이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만큼의 공사비를 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여기 나무예요. 나무기 때문에 수밀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하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 틈 사이로 지하수가 흘러내려서 좀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지하수의 수위나 공사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널말뚝식은 이게 말뚝이 넓은 거예요. 나무판이나 철판으로 스틸판으로 이 벽을 세우는 거죠. 흑마의 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판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무판을 크게 만들기도 쉽지 않고 이 나무는 지하수가 많은 곳에서 변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철판을 사용합니다. 철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무판을 사용하는 것보다 수밀성이 높죠. 수밀성. 물이 새어나올 염려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틸은 이 스틸판이 있잖아요. 얘가 흑마가 오면 얘가 이렇게 휘는 그런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틸은 힘에 굉장히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토압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이게 어미 말뚝식이요. 어미 말뚝. 예청강을 박고요. 박은 다음에 땅을 파내려가면서 널빤지, 나무로 된 널빤지를 계속 끼우면서 벽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미 말뚝식이고 얘가 널 말뚝식이야. 널 말뚝식. 지금 여기 철판인데 철판을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어서 굴곡지게 만드는 거는 평평한 판보다 이 흙의 토합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성, 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판을 설치하고 얘는 그냥 하나의 판이에요. 큰 판을 벽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주열공법. 기둥이죠, 기둥. 기둥을 일렬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뚝을 연속적으로 박아서 토합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의 재료를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재료나 구조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합이 좀 센 부분이다 그러면 재료를 좀 더 강성이 높은 것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 연속벽은 시공 건물 둘레에 벽을 치는 거야, 벽을. 그러니까 보통 터 파기를 하고 나면 털을 파잖아요. 그러면 털을 판 뒤에 이제 건물을 세우잖아요. 건물에 벽체를 세우고 그 안에 기둥도 세우고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바깥에 이렇게 구멍을 파서 여기를 벽으로 채워요. 콘크리트를 넣어요. 이걸 다른 말로 슬러리 월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흙막이 공법에 그 어미 말뚝이나 그 다음에 그 철판 같은 널말뚝 같은 거는 공사가 끝나면 이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지하 연속벽 같은 경우에는 흙막이 벽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건물의 외벽 역할을 또 하게 돼요. 지하 외벽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영구적인 그런 흙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속벽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공 건물 둘레에 납작하고 긴 구멍을 뚫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흙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안정액을 채워놔요. 안정액을 채워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조립철근, 벽면이니까 철근이 들어갔죠. 벽면 철근을 넣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한마디로 콘크리트 벽체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벽체가 되면서 토합을 저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얘는 주열공법.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을 붙여놨는데 CIP는 콘크리트 인필드 파이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강관 파이프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는 거예요. 콘크리트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면은 철판이고 내부는 콘크리트 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료는 CSCW. 이거 뭐냐면 스틸 콘크리트 월 이 뜻이에요. 얘는 여기 겉면이 콘크리트 기둥을 이렇게 붙여서 타설을 한 거예요.
사설한 다음에 여기다가 안에다가 철근 대신에 스틸, 철골 빔을 넣는 거죠. 넣으면서 얘는 기둥을 붙여서 벽을 만들었다면 얘는 외부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철이 있는 둥글둥글한 모양이 벽. 얘는 하나 일체의 벽이에요. 벽을 만든 거고 얘는 하나하나 기둥을 일렬로 배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 요게 아까 얘기했던 지하 연습 슬러리오리, 여기다 이만큼의 해서 여기까지 굴착을 해요. 굴착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철근을 넣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벽체를 만드는 거예요. 보게 되면 토합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높아져요. 높아지는 반면에 경제성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게 시공비가 좀 싸고 요게 시공비가 좀 비싸고, 그래서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런 흙막이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벽을 세우고 이 흙막이 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뉴스에서 종종 들려요. 그래서 공사 중에 흙막이가 무너져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흙막이 벽의 안전을 저해하는 현상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히밍이에요. 히빙. 그 털을 파놓으면 그 털을 파놓은 바닥이 평평해야 되잖아요. 평평해야 되는데 그 토합 때문에 이 텃파기면이 이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 흙막이의 그런 토합을 저항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흙막이 벽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텃파기 공사를 할 때 그 히빙이 발생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를 매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일링은 이 지하 수압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 텃파기를 하고 그 바닥면이 주변 지하 수위보다 낮을 때 그 수압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경우, 물끓음처럼 이렇게 지하수가 차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보일링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공사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갑자기 커지게 되면 공사 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특히 장마철에 비가 오는 동안에 지하수위가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보일링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가끔 공사 하게 되면 그 지하수 때문에 공사 텃파기 화면이 이게 물에 잠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이핑. 보일링이 흙막이 아래편, 흙을 텃파기 바닥면에서 일어나는 물이 새어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파이핑은 벽면, 흙막이 벽의 손상 부분을 통해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텃파기 할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토합 플러스 수압이에요. 토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지하수의 수위 때문에 생기는 토합의 증가, 그 다음에 수압이 텃파기 공사의 가장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흙막이 벽의 안전을 저해하는 현상을 말해요. 스트럭 불량, 버팀대죠. 버팀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수평을 유지하지 않으면 버팀대의 역할이 없어요. 버팀대는 흙막이 벽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을 막는 장치인데, 얘가 여기 체결이 불안정하거나 불량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집 표면에 이제 공사 자재나 그 다음에 공사 차량 같은 것들을 세워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게 과제가 되면 우리가 그 흙막이 벽을 설치할 때 치갑, 토합을 계산해요. 이 흙의 종류와 땅파의 깊이에 따라서 토합을 산정할 수 있거든요. 그 토합에 맞게 흙막이 벽을 설계를 하는데, 이 주위에 무거운 물체를 놓게 되면 이 토합에 이 무게가 플러스가 돼서 이쪽에 작용하는 토합이 커져요. 그래서 이 흙막이 벽체는 여기 토합에 의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했는데, 하중이 커지면 얘가 이 하중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흙막이 벽의 안전을 저해하는 현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기 비가 오면 흙 속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게 돼요. 물이 차게 돼서 여기가 지하 수위가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게 되면 이 토합 치갑에 토합 플러스 수압, 물의 무게가 이렇게 하중으로 가해지게 돼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실제로 토합보다 수압이 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뒤체험 분량이라 해서 흙막이 벽을 세우고 여기다 흙을 밀실하게 채워놔야지 되는데, 채워놓지 않으면 얘가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이렇게 그러겠죠? 여기 없으니까 기울어지게 되면 얘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흙막이 벽은 앞이나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일직선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게 기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마가 오게 되면 이쪽에 물을 빼내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수면 물로 인해서 흙이 씻겨 내려가서 뒤체험 불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비가 오는 철에는 여기다가 양수기를 넣어서 물을 계속 빼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빙이 있어요. 히빙은 여기 보면 땅 있잖아요. 얘가 아까 얘기했죠. 과제나 치갑이 있으면 여기로 가던 그 토합이 흙막이 끝나는 밑부분에서 이렇게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흙막이에서 제대로 토합을 막아주지 못하면 그 토합이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토파기면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히빙이에요. 히빙의 원인은 이렇게 과제야 또는 흙막이 벽의 구조 설계가 잘못된 경우 때 발생하고,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피압수 뭐냐면 거기 물이 여기 있죠. 수위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수위 때문에 원래 물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이 높이까지 올라오려고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밀어내다가 이렇게 여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지하수, 여기 밑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내거나 지하 수위를 낮추거나 이런 그런 장비들을 공사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핑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이 흙막이 벽 틈새를 치고 나오는 거죠. 파이핑. 이게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가 되지만 이게 점점점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커져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옛날에 벽에 작은 구멍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그 네덜란드의 그 댐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어나온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처리를 해줘야 우리가 흙막이 지하 공사를 하는 동안 안전함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기초 구조에 대한 세팅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기초 구조를 좀 양이 많아요. 그리고 기초 구조를 배우고 나서 이 뒤에는 이제 구조물의 재료, 그 다음에 방법, 공법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부분별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